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원 치료를 받다 어제 퇴원한 고 최수근 상병의 대대장이었던 해병대 이용민 중령이 오늘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퇴원 바로 다음 날 부하가 순직한 장소를 찾은 이 중령은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조차 부하들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며 자신은 끝까지 최 상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예천 내성천. 강을 가로지르는 보문교 한가운데 최 상병의 소속 대대장 이용민 중령이 멈춰섰습니다. 해병대의 상징인 빨간 명찰이 달린 국화꽃을 흐르는 강물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이어 강변으로 내려와 강물에 수를 따르고 경례했습니다. 작년 7월 19일 바로 이곳에서 최 상병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올겠구나. 사고 전날이었던 작년 7월 18일엔 엄청난 폭우가 내렸습니다. 야, 지금 너무 많이 와. 당시 이용민 중령은 너무 위험하니 수색 작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야, 이거 수백을 어떻게 내려가냐? 못합니다, 선배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와, 이거 뭐 위험합니다. 다음 날인 7월 19일 전날 폭우로 크게 불어난 강물에서 구명조끼도 없이 수색 작전이 강행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현장 지휘관들은 물속에 들어가 수색하는 모습을 임성근 사단장에게 보여주려고 애썼습니다. 사단장님 내일 한개 중대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몇 정 들어왔남되냐? 그 물속에 좀 들어있는 거 보려면 감방교 일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2시간여 뒤인 7월 19일 오전 8시 반. 대원들이 물속에 들어가 있다던 곳에서 5km 떨어진 보문교 부근에서 최 상병은 급류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아 뭐? 어디 보문교? 보여? 얼굴 보여? 얼굴이 안 보입니다. 이후 인사 조치된 이용민 중령은 최 상병의 연결식에도 참석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일단은 분리 조치하는 거라고 하니까 예, 너는 이제 군수단장한테 전화드리고 군수단으로 일단 이동해. 예. 어디다 전화하거나 특히 대대에 있는 인원들하고는 접촉하지 마라. 임성근 사단장은 최근 이중령 등이 지침을 오해한 것이라며 잘못은 자신의 지휘를 받는 현장 대대장들에게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냈습니다. 잘못한 대대장들을 용서해달라는 탄원의 형식을 빌어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재차 주장한 겁니다. 반면 이용민 중령 측은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길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자신은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등 야권은 오늘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대통령실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 등 최 상병 사건 핵심 인물 12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최 상병 순직 1년이 되는 다음 달 19일 전에 특검법 처리를 끝낸다는 건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먼저라면서 경찰과 공수처에 빨리 결과를 내라고 압박하며 특검법을 우회하려는 모양새입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두 번째 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석은 모두 빈자리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모두 12명을 최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사건 기록 회수 당일 통화한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VIP 경로서를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이 포함됐습니다. 해병대에선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김계환 사령관, 임성근 전 1사단장과 함께 묘역과 순직 현장을 잇따라 찾은 최 상병의 직속 상관 이용민 중령이 채택됐습니다.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민주당은 오는 21일 증인들을 불러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최상병 순직 1년인 다음 달 19일 전까지 특검법 처리를 끝낸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일정의 불참 방침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경찰청을 찾아 윤희근 청장을 만난 데 이어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을 만나 순직 1년까지 수사를 끝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를 향해선 특검을 대신하기 위해 출범한 기관 아니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야당에서 걸핏하면은 특검 이야기를 하는데 빨리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지 못하면은 저희들은 공수처 존폐 문제에 관해서 다시 문제 제기를.
법사위의 증인 채택에 대해선 한창 수사 중인 사건 증인을 일방적으로 소환해 겁박하는 것은 사법 파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김건희 여사 두 특검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4개 국정조사를 준비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기소를 물타기하려는 무리한 공세라고 맞서지만 입법 자체를 막을 뾰족한 수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조사는 현장 조사가 없었는데도 조사 기간은 다른 조사보다 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종결 여부를 논의하는 회의 때 위원들에게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에게 답변을 요구했는지, 관계자를 조사했는지 등도 밝히지 않고 대신 함정 취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가이드라인식 설명만 먼저 제시한 걸로 전해집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권태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신고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선 겁니다. 현장 조사 뒤 고발 등 실제 조치가 이뤄지기까지는 한 달가량 걸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조사를 종결할지 논의한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 당시 권익위는 참석한 위원들에게 배포한 참고자료에 대통령실 현장 조사를 요구했는지,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답변을 요구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았고 대신 함정 취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공권력을 동원한 함정 수사도 아닌데 이번 사안은 다르다고 반론을 냈지만 논의는 더 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당시 최재형 목사와 만나는 일정을 조율해 명품백 전달이 이루어질 당시 함께 있었던 행정관에 대한 조사 여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서 다 보도가 되고 또 그렇게 특별한 현장 조사의 절차가 지금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명품백을 건넸다고 스스로 밝힌 최 목사도 조사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권익위는 처벌할 수 없는데 소환해 조사하면 직권남용이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현장 조사 자체가 없었는데도 조사는 이례적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권익위는 신고 한 건당 2019년 평균 65일이 걸렸지만 재작년과 작년 각각 32일, 33일로 한 달 남짓까지 처리 기간을 줄였습니다. 명품백 의혹은 조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고 최장 처리 기한인 90일을 넘겨 총 116일 걸렸는데도 전원위에선 그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권익위는 뒤늦게야 선거 기간 중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만한 사건은 조사를 멈췄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의료계 총파업에 참여하겠다는 동네 개원의 등의 신고 비율이 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를 겁주지 말아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휴진 불참을 밝히는 의사들도 나타나면서 집단 행동 개시를 앞두고 균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8일 집단 휴진에 높은 참여가 예상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전국 의사 투표로 결정이 됐습니다. 90.6%라는 이제 놀라운 지지와 73.5%라는 참여 의사의 바탕으로. 하지만 정부 집계 결과 휴진 신고 기한인 어제까지 지자체에 신고서를 낸 병원은 36,300여 곳 중 1,400여 곳, 4%에 그쳤습니다. 일부 개원이들이 신고 없이 동참할 가능성은 있지만 역대급이라던 의협의 기대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겁니다. 불참을 선언하며 지도부에 반기를 드는 의료계 단체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뇌전증 지원병원 협의체는 입장문을 내고 환자들을 겁주고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며 삭발과 단식 등 차라리 스스로를 희생하는 방식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분만병의원협회와 아동병원협회도 휴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도 소아과 의사인 이면택 의협회장은 아동병원협회를 겨냥해 멀쩡한 애를 입원시키면 인센티브를 주는 곳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는 서울이대 병원 교수들은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집단 행동의 불가피성을 호소했습니다.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익을 위한 것임을 헤아려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정부는 휴일인 모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책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수업을 거부 중인 이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하반기에 1년치 과정을 몰아 배울 수 있게 하는 등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의료계 총파업은 아직 시작이 안 됐지만 지역은 이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를 메운다며 전국 보건의료원의 공보의들이 장기간 차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관내 하나뿐인 응급실에 문을 열기도 힘겨운 어느 지자체 보건의료원에 유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북 무주군의 보건의료원. 기존의 보건소 역할에 더해 내과와 재활의학과, 소아과 등 5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야간에도 환자를 받는 데다 응급실은 반경 30km 내 이곳이 유일합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오고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솔직히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많고 심장이 돌아오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없어지면 안 되지. 병원 없어지면 되겠지요. 요가 제일 큰데. 하지만 근래 들어 환자들의 발길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일부 진료실엔 불이 꺼졌고 대기 의자도 텅 비었습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수련병원들의 공백을 메운다며 정부가 공중보건의들을 차출해간 탓입니다.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전국에서 257명, 무주의료원에선 전문의 자격을 지닌 공보의 5명 중 2명이 떠났습니다. 특히 재활의학과 공보의의 빈자리는 만성적인 관절 통증 등으로 의료원을 자주 찾는 고령 환자들에게 아쉬움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보려고 왔어. 없으면 불편하지. 다리가 아파갖고 정형외과 왔는데 그 진료는 못 받고 딴 진료 받아야지. 소아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공보의까지 파견을 떠날 위기였지만 의료원장이 나서 가까스로 막은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합니다. 인구 2만 3천여 명의 무주군에서 소아과 역시 이곳뿐이기 때문입니다. 좀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하면은 여기로 와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밖에 없으니까 무주에는. 공보의 파견으로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전국 보건소 등 1,500여 곳에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고령층 환자들에겐 무용지물입니다. 알아듣도 못하죠. 안 해요. 잘 못 알아들으시겠죠. 지역 의료에 필수 인력을 데려가 놓고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적 보호가 완벽하게 안 이루어진다는 그런 두려움도 다들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턴 잡보다도 좀 미미한 게 많았거든요. 의료 공백을 메꿨다고는 말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는. 의정 갈등이 거의 넉 달째 이어지면서 지역의 고통 분담 역시 기약 없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남은 여름이 한참인데 오늘도 한여름 더위가 계속됐습니다. 서울도 33도까지 오르며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대구와 경주도 35도를 넘어섰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려 더위가 조금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숨이 턱 막히는 불볕더위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어지러울 때도 한 번씩 있어가지고 진짜 날씨가 더워지긴 했구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문 밖을 나섰는데 뭔가 공기가 탁. 커다란 부채는 햇볕 가리개로도 제격입니다. 양산에 선풍기까지 동원해가며 더위를 피하려 애써봅니다. 자외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요. 햇빛이 제 피부가 빨개질 정도로 너무 뜨겁더라고요. 서울 낮 최고 기온은 33도로 어제에 이어 올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경주가 35.2도로 오늘 전국에서 가장 더웠고 대구도 어제에 이어 35도를 웃돌았습니다. 대전도 사흘째 33도를 넘기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훌쩍 넘는 한여름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6월 중순인데도 이번 주 내내 폭염이 기승을 부린 건 고기압 영향으로 구름 없는 맑은 날씨에 고온다습한 남서풍까지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더위는 내일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찾아오면서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오전엔 수도권과 강원권에 5에서 20, 많게는 40mm가량의 비가 오겠고 오후엔 충청과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최근 이어졌던 더위는 15일 강수로 인해 다소 누그러지며 대체로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으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은 낮에도 27도, 인천 25도에 머무르겠으나 대전, 광주는 30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엔 다시 맑아지겠고 다음 주도 이번 주 정도는 아니지만 평년보다 조금 웃도는 기온을 보이며 더워지겠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중국 중부지방에서는 일주일 가까이 4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에어컨이 없어서 얼음을 옆에 쌓아두고 공부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대책으로 인공 강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유경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안테나 모양의 태양열 조리기 위에 냄비가 올려져 있습니다. 뚜껑을 여니 냄비 속 물이 펄펄 끓습니다. 최고 기온 40도의 무더위 탓에 태양열만으로 물을 끓이는 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허난성의 한 주택에서는 베란다에서 키우던 새우가 빨갛게 변했습니다. 폭염 속에 물 온도가 오르면서 새우가 익어버린 것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중국 산둥, 허난, 허베이 등 중부지방의 최고 기온이 40도를 훌쩍 넘기면서 역대 6월 기온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줄고 태양 복사량이 늘면서 기온이 급격히 오른 것입니다. 从这个图上可以看到它主要还是受这个大陆的高压脊以及这个暖气团东移发展的影响。 하지만 산둥과 허난의 일부 대학교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학생들이 폭염에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학교가 학생들의 열을 식히기 위해 얼음을 배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얼음을 차지하기 위해 급히 뛰어가거나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허베이 한 초등학교 교실에도 에어컨 대신 얼음통을 배치했고 열악한 교육 환경에 분노한 학부모가 학교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지속된 폭염으로 일부 지역의 지표면 온도가 70도를 넘기면서 가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天天种了玉米，汗淋冒烟，还排不到劲，能猝死。 지방정부는 해결책으로 인공강우도 고려하고 있지만 구름과 수분이 적어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용품 많이들 찾으시죠? 해외 직구로 구입할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로 어린이들이 쓰는 물놀이용 튜브에서 기준치의 300배나 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오유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외 직구 사이트인 알리 테무 등에서 판매된 물놀이용 튜브입니다. 통상 4~5천 원 수준에서 가장 싼 건 1,900원에 불과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인기인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싼 게 비지떡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물놀이용품 9개를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습니다. 오리 모양 튜브는 기준치의 무려 300배에 달했습니다. 5개 제품에선 발암 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프탈레이트 가수제와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간이나 생식 독성이 있고요. 특히 카드뮴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이 있어갖고 학습 능력 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비누방울 등 액체 완구 제품 3개에는 방부제로 사용해선 안 되는 원료가 들어갔습니다. 색조 화장품 40개 중 7개 제품에서는 크롬과 납 등 유해 중금속이 나왔습니다. 야외 활동과 함께 구매가 늘어나는 오토바이 안전모는 안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격 흡수 실험 결과 조사 대상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기준에 못 미쳤고 특히 8개 제품은 충격 흡수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소비자원은 88개 제품 가운데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27개 제품에 대해 판매 차단을 권고했으며 현재 해당 제품의 판매는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선 야당 주도로 최상병 특검법 처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과방위에선 역시 야권 주도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이른바 방송 3법이 상정돼 법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겨냥해선 김홍일 위원장을 증인석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두 번째 회의도 국민의힘 자리가 빈 채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은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할 이사수를 늘리고 이사 자리를 외부로 개방해 지배구조를 바꾸도록 한 방송 3법을 상정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지 하루 만에 상정한 것으로 관례상 15일이던 숙려기간도 위원회 의결로 생략했습니다. 방송장악의 고리를 끊기 위해 KBS 이사진, 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 임기가 끝나는 8월 전에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2008년도에 MB정부 당시 최시중 초대 방통위원장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관행을 만든 보수 정권에서 결자 해제하시는 심정으로 이 고리를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과방위는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 5명 중 4명을 채워야 회의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해 기형적인 2인 체제를 원천적으로 막는 방통위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했습니다. 또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대통령이 야당 추천위원을 임명하지 않아서 2인 체제 기형적인 운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방위는 이르면 18일 법안들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길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좌편향 언론편대의 핵심 인물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면서 자체적인 별도 방송법 등 개정안을 준비해 맞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렇게 야권은 본격적으로 상임위 가동에 나섰지만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자체 구성한 특별위원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주요 장관들이 여당의 총회나 특위에는 참석하고 야당 주도의 국회 상임위에는 불참하면서 집권 여당이 행정부를 움직여 반쪽짜리 국회를 방치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윤수 기자입니다. 야권의 상임위 단독 구성에 반발해 닷새째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북한 현안 보고를 위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모시고 최근 북한 동향과 통일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해남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기후환경특위에도 환경부 장관과 차관이 나란히 나와 업무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는 장관 2명이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업무 보고를 위해 총 6개 기관장을 불렀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만 나란히 불참한 겁니다.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구두로만 불참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국회법에 대한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합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참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 상임위 출석을 막고 있는 게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상임위 실무자들이 정부 부처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여당 요청으로 협조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부 부처가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가 명시적으로 장차관이 어디에 가라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민주당은 장관들이 계속 불참할 경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 직접 강제 구인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상임위 배분을 둘러싸고 여야 간 진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상임위 구성을 원점으로 돌리고 원내대표끼리 1대1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 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 투자 역시 중단될 수도 있다. 공정위가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자 쿠팡이 낸 입장인데요. 그러면서 다음 주 예정됐던 부산 첨단 물류센터 기공식을 실제로 취소해버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대한 재고를 부담하며 로켓 배송을 유지해 왔는데 추천 판매가 불가능하면 로켓 배송 유지가 어렵고 그럼 소비자가 불편할 거다. 게다가 리뷰 조작도 안 했는데 공정위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후발주자로서 막 성장할 때는
그런 재고 부담과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로켓 배송을 유지했던 쿠팡인데 정상에 오르고 흑자가 난 뒤에는 회원 요금을 인상하고 공정위 결정이 나오자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이젠 로켓 배송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공정위와 다툴 문제를 두고 소비자를 볼모로 잡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일 겁니다. 그래도 쿠팡 입장은 강경한 가운데 쿠팡 대표가 공정위 발표 전에 회사 주식을 판 걸로 나타나 또 다른 오해가 일기도 했습니다. 결국 로켓 배송이 있어서 쿠팡을 썼던 소비자들의 생각이 중요하겠죠.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1시간 반가량 쿠팡에 대한 과징금 결정 배경을 설명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또 자료를 내놨습니다. 공정위 제재로 로켓 배송 서비스 등이 축소될 거라는 쿠팡 측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로켓 배송이나 일반적인 상품 추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며 배너나 검색 광고 등 정상적인 수단을 활용하라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MBC에 소비자를 속인 게 잘못됐다는 건데 로켓 배송을 접는다고 반발하는 건 국민을 볼모로 협박하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 측도 추가 반박 자료를 내놨습니다. 임직원이 작성한 후기는 전체 리뷰 가운데 0.3%에 불과하는 등 극히 일부이고 오히려 임직원 별점이 일반인 체험단 평균보다 낮았다면서 리뷰 조작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MBC 측에 입점한 중개업체들이 이른바 갑질 피해를 봤다고 한다면 그나마 이해가 가지만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 상황을 지켜보는 소비자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고객들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을 좁히는 게 아닌가, 또 일종의 갑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원비까지 올리면서 그래도 감수하고 로켓 배송을 이용을 하였는데 이렇게 뭐 중단하겠다 이러면 거의 협박조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요. 국내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MBC에 알고리즘과 임직원을 동원한 검색 조작을 엄중하게 보고 경종을 울린 결정이라는 평가를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 강한승 대표가 공정위 제재를 앞둔 지난달 30일 쿠팡 주식 4만 주를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팡 측은 납세 목적으로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며 공정위와 무관한 결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에 나설 특별조사위원장과 위원들은 다음 주까지 임명돼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 끝에 특별법이 힘겹게 통과되고 유족들도 애를 쓰고 있지만 특조위 구성은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손구민 기자의 보도를 보시죠.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영정이 뜨거운 햇볕 아래 놓였습니다. 참사 발생 뒤 1년 4개월, 두 번째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유족들은 모레 분향소를 옮깁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지난달 여야 합의로 시행된 데 따른 겁니다. 이제 이 분향소를 철거를 하고 이제 오롯이 진상규명 위한 활동을 해야겠다. 하지만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조사위원장을, 여야가 조사위원 4명을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기한을 법 시행 후 한 달 이내로 못 박았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특조위 출범이 늦어졌던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겁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2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조사위원 임명을 마쳐야 하는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조사위 후보군을 출연해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 배분 문제 등의 현안으로 조사위원 추천에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들은 다음 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나 조사위원 추천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당내 사정 때문에 그냥 그렇다라고 미뤄둔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여당도 같이 협조를 해서 이 조사를 아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특조위원장은 장관급이라 인사검증 과정도 필요합니다. 통상 2, 3주가 걸리는 검증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미 법이 정한 시한에 맞춰 특조위가 출범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여당 조사위원 추천까지 늦어진다면
국회의장과 야당 추천 인사만으로 구성된 반쪽짜리 특조위로 출범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순방 동안 에너지 인프라 분야 협력 확대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은 또 다른 숙제를 남겼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강현섭 기자입니다. 의장대의 사회를 받으며 진행된 공식 환영식에 이어 한 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협력의 제도화가 추진됐습니다. 앞선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핵심 광물 공급망은 물론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랜 기간 양국의 핵심 협력 분야로 자리 잡은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고속철 42량을 공급하는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순방 기간 푸틴 대통령의 방북 사실을 공개한 대통령실은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대응에 대한 3개국 지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 나아가기로 하였으며 대통령실은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에게 선물 받은 국견 알라바이 2마리를 소개하면서 대통령 부부, 특히 김건희 여사의 동물 사랑과 생명 존중 정신이 외교 무대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킨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순방 첫날 공교롭게 국민권익위가 명품백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하면서 김 여사가 든 가방에만 관심이 집중됐고 김 여사는 독자 일정을 최소화하거나 비공개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카자흐스탄 현지 언론은 김 여사의 순방 일정보다는 외모를 부각시킨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걸맞게 외교의 새 지평을 넓혔다고 자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양국 교류에 오랜 흔적이 남아있는 사마르칸트를 둘러본 뒤 5박 7일간의 순방을 마무리합니다. 타슈켄트에서 MBC 뉴스 강현소입니다. 최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작심한 듯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또 주가 조작하다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에 맞겠냐며 언론을 향해서도 애완견처럼 검찰이 주는 걸 받아 왜곡 조작하지 말고 본연의 역할을 하라고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 대표를 향해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다며 재판을 통해 입증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나세훈 기자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또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가 이미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 앞에 선 이 대표는 작심한 듯 검찰을 향해 맹렬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희대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 대체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국가정보원 보고서에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내세워 주가 조작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인 안부수 회장의 재판부도 주가 상승을 노리고 벌인 대북 사업이라고 판단했는데도 이화영 부지사 재판부만 전혀 다른 결론을 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국정원 보고서, 기밀 보고서가 맞겠습니까? 주가 조작하다가 처벌받은 이런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습니까? 언론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객관적 사실에 관심이 없었다며 본연의 역할을 하라고 질타했습니다.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조여오는 법적 심판이 두려워 이성을 잃었다며 전방위 방탄 정치를 멈추고 성실히 재판을 받으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왕 강아지를 언급하시니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 법이라는 말을 돌려드립니다. 재판을 통해 당당하게 입증하면 될 일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기소 내용과 시기가 너무 터무니없는데도 언론 보도가 일방적이었다며 고육지책으로 반박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결혼식 맞춤 예복으로 유명했던 수원의 한 업체가 예비 부부들로부터 옷값을 받아놓고 잠적했습니다. 고객 대상 이벤트로 고급 코트를 만들어주겠다면서 카드 결제를 유도한 뒤 문을 닫아버린 건데요. 옷도 못 받고 돈도 날릴 처지가 된 피해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제보는 MBC 류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예인 등의 의상을 만들어 왔다는 한 유명 예복 업체의 홍보물입니다. 김모 씨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던 지난해 11월 이 업체에서 본인과 아버지, 장인어른 예복까지 200여만 원을 주고 세 벌을 한 번에 마쳤습니다. 오래됐고 잘 이렇게 케어해 주시고 평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신랑들이 많이 찾는 업체여가지고 예복 계약을 하자 업체 대표는 고객 대상 이벤트라며 무료로 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신용카드로 코트 값을 결제하면 2주 뒤에 취소가 되지만 업체는 카드사로부터 고액 결제 관련 수수료, 이른바 페이백을 받아 코트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김 씨는 가족들 코트까지 5벌 값으로 1,800만 원을 결제했지만 카드 결제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름 있는 이 예복 업체에서 이렇게 해오니까 아무 그때 당시 의심을 갖진 않았고 모레 결혼하는 김 씨는 수차례 항의한 끝에 간신히 코트 값은 돌려받았지만 본인과 아버지 예복은 아예 받지 못했습니다. 업체 대표는 또 코트 이벤트에 참여했던 다른 부부들에게 추가 결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벤트를 하다가 세금을 더 내게 생겼다며 압박한 겁니다. 이 세금 공제에 대해서 조금 도와달라. 그리고 좀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신랑 신부한테도 약간의 피해가 갈 수도 있다. 이 업체가 지난달 말 아예 문을 닫으면서 결혼을 앞두고 예복을 받지 못하거나 코트값을 돌려받지 못한 예비 부부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맞아. 젊은 새신랑들이 자기 다해갖고 어서 우리 경시가 좀 눈물 흘리고 이랬어. 현재까지 확인된 예비 부부 등 피해자만 106명, 피해액은 15억 원이 넘습니다. 취재진은 업체 대표의 입장을 드리려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업체 대표에 대해 사기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신림역 흉기난동으로 시민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조선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씨는 선고 직전 법원에 공탁금을 내기도 했는데요. 피해자를 위해 내는 공탁금을 감형을 노린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두른 34살 조선.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사회에서 격리 수감돼 참회해야 한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재판부에 낸 반성문 등을 감안해 검찰의 사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선고 직전 법원에 공탁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겨놓는 제도인데 감형을 노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환자 10여 명을 성폭행하거나 불법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의사도, 불법 영상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 형수도 선고 직전 공탁금을 냈습니다. 재작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도 항소심 선고 직전 공탁금 5억 원을 냈습니다. 공탁금은 대부분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만취 운전자는 1심 7년형에서 2심 5년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생명을 앗아간 사람이 고작 5년에 처해졌다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피고인들이 재판 막판에 공탁금을 내면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들은 재판부의 거부 의사를 밝힐 기회조차 없습니다. 절대 수령할 일 없다라는 의사를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로 미리 내기도 하거든요. 임박해가지고 제출되면 사실 이런 대응조차 피해자 입장에서는 하기가 좀.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공탁 기한을 변론 종결 20일 전까지로 제한하는 법안 등이 발의됐지만 시간을 끌다 모두 폐기됐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이 반드시 피해자 의견을 듣도록 하는 기습공탁 방지 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초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두 나라 정상이 만나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비슷한 시기 서울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외교 안보 당국자가 만납니다. 양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랩스가 13일 촬영한 평양 김일성 광장 사진입니다. 광장 연단 앞에는 긴 벽이, 그 앞에 또 다른 구조물이 새로 생긴 걸로 보입니다. 평양 백화원 영빈관 입구 주변으론 붉은 물체가 새로 포착됐습니다. 백화원 영빈관은 한국을 비롯해 각국 정상이 북한을 방문할 때 사용했던 숙소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문이 임박한 걸로 보입니다. 러시아 측 공식 발표는 없지만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오는 18일이 유력합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입니다.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이후 9개월 만에 두 정상이 다시 마주합니다. 북한이 여러 분야에서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어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 등 경제 문제와 우주, 군사기술 교류 등이 폭넓게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러 교류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북한 간의 교류 협력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2000년 한쪽이 침략당할 위기를 맞으면 쌍방은 즉각 접촉한다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에 기초한 군사적 협력 관계가 한층 더 격상될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지점입니다. 미 관계를 동맹까지 격상시킬 그런 의도는 없는 것 같거든요.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마찬가지고 우리도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상시 협의 정도로 격상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평양에서 북러 정상이 만날 즈음 서울에선 9년 만에 한국과 중국 간 외교 안보 당국자가 만나는 외교 안보 대화가 진행됩니다. 한중 외교 안보 대화는 이번부터 국장급 회담에서 차관급 회담으로 격상됐습니다. 최근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는 등 북한과 중국이 서로 껄끄러워하는 지금 한중 차관급 대화에서 양국의 관계 복원이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어떤 대화가 오갈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26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가 최근 열린 유럽의회 선거에서 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정치를 모른다는 이 남성은 자국에서도 논란이지만 먼 나라 일본에서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장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한 남성과 포옹을 합니다. 이 남성은 구독자 수 262만 명을 가진 유명 유튜버 피디아스 파나요트입니다. After 3 months of me trying to hug this guy.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 출신의 파나요트는 엉뚱하고 짓궂은 동영상으로 누적 조회수가 6억 뷰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 파나요트가 EU 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최근 열린 유럽의회 선거에서 키프로스 후보 중 3번째로 높은 득표율을 차지하며 무소속 신분으로 당당히 당선된 겁니다. 그는 지난 1월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와 EU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면서도 브뤼셀 괴물들의 통치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유튜버의 당선을 두고 이전보다 투표율이 상승했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외모로 정치인이 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시대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Eu am essa democracia, minha democracia não é pequena, resto Laos, jo Laos já prole fora nesse fone, na bito comentu na gamito video na. 그의 의원 당선에 들끓은 건 다름 아닌 일본이었습니다. 파나요트는 지난해 일본 기차에 무임 승차하거나 특급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몰래 도망가는 등 이른바 일본 먹튀 영상을 올려 일본 국민에게 사과까지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의 EU 의원 당선에 범죄자가 의원이 되는 게 유럽의 상식이라는 등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파나요트를 포함한 새 EU 의원들은 향후 5년간 EU를 이끌게 됩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제주도에는 수백 개의 오름이 있지만 정상에 호수가 있는 오름은 드문데요.
이 중 물차 노름이라는 곳은 호수에서 낚시를 하는 탐방객들로 환경이 훼손돼 탐방로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딱 닷새간 개방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김항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나무가 빼곡히 뒤덮은 물차도름 정상에 녹색 물빛 호수가 보입니다. 너비 100m의 분화구에 물이 고이며 만들어낸 산정호수입니다. 물차도름의 산정호수를 보러 탐방객들이 나무 사이길을 오릅니다. 1년에 딱 한 번 닷새만 문을 여는 이번 기회를 사전 예약한 탐방객입니다. 한라산 자락에 있다 보니까 식생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연 휴식도 하니까 좀 더 보호가 돼서 더 다양하고 많은 생물들이랑 식물들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물차도름 정상에는 항상 물이 고여 있는데요. 오름 훼손을 막기 위해 1년 중 숲길 걷기 행사가 진행될 때만 탐방이 허용됩니다. 다만 오름 보호를 위해 호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탐방객들은 오름 정상에서 한라산과 인근 오름이 자아내는 풍광에 감탄합니다. 자연에 이렇게 숨겨져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라산 전경과 같이 함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물차도름이 1년 중 닷새만 제한된 인원에 한해 개방하는 이유는 환경보호 때문. 호수에서 낚시를 하는 탐방객 등으로 심각한 훼손이 발생해 지난 2008년부터 16년째 탐방객 접근이 금지됐습니다. 무분별하게 많은 사람들이 찾다 보니 여기에 있는 돌들 같은 것이 쓸려져 내려가 버렸어요. 나무들이 뿌리가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오름 탐방을 허용하려 했지만 자연 훼손 방지를 위한 시설 보완이 필요해 개방 시점을 다시 미뤘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중국 공안에 구금됐다 풀려났던 손준호 선수가 예상을 깨고 수원FC에 입단했습니다. 이 친정팀 전북과의 협상이 어제 최종 결렬되면서 이적은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중국 공안에 붙잡힌 뒤 10개월 만에 풀려나 지난 3월 귀국한 손준호. 어제까지 친정팀 전북의 클럽하우스에서 몸을 만들며 입단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한 뒤 곧바로 짐을 싸 훈련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수원FC행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오전 메디컬 테스트에 이어 공식 계약까지 이적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4년 만에 이렇게 다시 K리그에 돌아오게 됐는데 신인 때 입단하는 그런 기분이 막 들고요. 몸 상태 끌어올리는 데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은중 감독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격적인 이적. 포항 시절 은사였던 최순호 수원FC 단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손준호가 적은 연봉을 감수했다며 계약 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국가대표급 선수를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 수는 없었다면서 영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북 구단은 연봉 등을 제외한 세부 조건에서 의견이 맞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인 사안에서 각자의 의견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K리그 한 관계자는 영입을 타진했던 구단들이 산둥과의 계약 문제와 뇌물수수 혐의가 깔끔하게 해소되지 못한 점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지난 4월 선수 등록에 결격 사유는 없다고 판단을 내리면서 손준호는 오는 20일 K리그 선수 추가 등록을 마친 뒤 이르면 22일 FC 서울전에서 4년 만에 복귀전을 치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남자 육상 400m 계주 대표팀이 10년 묵은 한국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대표팀은 내일 파리올림픽 출전을 위한 마지막 기록 도전에 나섭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파리올림픽 진출 기록에 도전하기 위해 일본 대표팀 등을 초청해버린 번외 경기. 400m 계주 대표팀의 레이스는 초반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1번 주자 이시몬이 엄청난 스피드로 치고 나갔고 김구경은 속도를 더 올려 가장 먼저 배턴을 건넸습니다. 3번 이용무는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자 고승환이 압도적인 차이로 2위를 따돌리고 결승전을 통과했습니다.
공식 기록은 38초 68. 10년 전 한국 기록을 0.06초 앞당긴 신기록에 선수들도 깜짝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예상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장염으로 며칠 동안 계속 고생을 하면서 팀의 민폐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몸 상태 정상이 아닌 거를 알았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집중을 하지 않았나. 파리올림픽에 나가기 위한 기록 38초 29에는 0.39초 모자랐지만 계주 대표팀은 내일 두 번째 번외 경기에서 사실상 마지막 도전에 나섭니다. 남자 포환 던지기의 박시우는 마지막 시기에서 19m 60을 던져 자신이 보유한 고등부 한국 기록을 8개월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최형우 선수가 KT전에서 투런 홈런을 터뜨려 사상 처음으로 통산 1600타점 고지를 밟았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이번 주는 더위를 견디느라 힘들지 않으셨나요? 지금 보시는 건 오늘 서울의 모습인데요. 분수대가 도심에 쌓인 열기를 낮춰주고 또 시원한 숲속이 그늘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주 초반부터 열기가 쌓이면서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3도로 어제보다도 높게 기록됐습니다. 그래도 이 열기를 식혀줄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고요. 내일 새벽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5에서 많게는 40mm가량의 비가 오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충청과 남부지방은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다만 내륙 곳곳에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주말 동안의 더위는 오늘만큼 심하진 않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7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낮아지겠고요. 일요일에는 30도로 평년 수준을 약간 웃도는 정도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구름이 많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광주 21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를 보이겠고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 오전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